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의 방역 지침을 따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피해를 봤다면 그 손실은 정부에서 보상해 준다는 원칙 아래 정부가 그 근거와 기준을 법으로 못 받기로 했습니다.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에서 난색을 표하자 정세균 총리가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질책하면서 정책 추진을 지시할 정도로 의지는 선명합니다. 먼저 이학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세균 총리가 자영업자 손실 보전의 법제화를 내각에 공개적으로 지시했습니다. 정부가 방역을 위해 수시로 영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계속해서 강요할 수만은 없다는 겁니다. 방역 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 총리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발의된 만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국회와 협의해 법제화에 나서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앞서 정 총리는 손실 보전을 법제화한 나라를 찾기 어렵다는 기재부 입장을 보고받고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며 질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 내 엇박자 차단을 위한 총리의 공개 지시에 기재부도 손실 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국회 논의에 임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의 추진 방침을 공식화했고 국민의힘 지도부도 자영업자 피해 보상에 더 많은 재정을 써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영업을 못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하는 것은 정부와 국가의 기본 책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에 사실은 경제적인 손실, 이러한 것들을 정부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하는 이런 측면을 갖다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 여야가 재정 지원을 통한 영업손실 보전 법제화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만큼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정부와 여야가 뜻을 모았으니 법 통과는 결국 시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과연 누구를 대상으로 얼마를 보상해 줘야 할지 그 기준을 정하는 게 결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 얘기는 예산의 규모를 잡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정부와 정치권의 고민이 뭔지 최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바 자영업자 손실보전법의 가장 큰 걸림돌은 손실 규모 추산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의원들의 비용 추계 요청에 업종별 영업손실 규모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이유로 응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들은 자체적으로 손실을 추산해 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영업제한 업종의 경우 전년도 대비 손실 매출액의 60%, 집합금지 업종은 70%를 보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의원실 자체 방식으로 소요 예산을 추산한 결과 월 24조 7천억 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납부세액 등으로 손실을 판단하는 법안,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직접 손실 보전 대신 임대료와 공과금을 보전하자는 법안을 냈는데 모두 비용 축에는 빠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휴업기간 동안 최저임금을 적용해 보상하자며 이 경우 한 달에 1조 2천억여 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손실 규모 추산이 어려우니 사회적 합의가 형성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접근해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국회에 제출된 법안들이 천차만별인 만큼 상임위원회 차원에서만 맡겨서는 심의가 속도를 내지 못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이제 몇몇 의원님들께서 이제 발의를 좀 하시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하겠다는 기본 입장은 확실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들을 참고해 국회 논의의 뼈대가 될 당정 차원의 단일화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정부가 어제 미국 제약사 노바백스의 백신 2천만 명 부분을 추가로 들여오고 여기에 기술을 이전받는 계약이 임박했다고 공식화했는데요. 그럼 이 기술 이전이 구체적으로 뭔지 MBC가 취재한 결과 백신의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원천 기술을 통째로 이전받아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 자체 생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박선아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노바백스사의 백신을 위탁 생산하는 국내 업체를 방문하면서 2천만 명분 추가 확보 사실뿐 아니라 기술 이전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기술 이전까지 받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백신의 지속적이고 공평한 보급을 확보하고 단순 위탁 생산일 때는 원료 물질을 받아서 만들지만 기술 이전이 되면 원료 물질부터 완제품까지 국내에서 모두 만들게 되고 소유권도 국내 업체에 있습니다. MBC 취재 결과 정부는 기술 이전을 하는 기간을 정해놓고 기간의 길이에 따라 로열티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노바백스와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계약 기간은 아직 협상 중인데 1년이 될 걸로 예상되고 이 기간 생산된 백신은 내수용으로만 쓸 수 있게 됩니다. 기술 이전 기간 계약의 가장 큰 장점은 백신 수급 상황에 맞춰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화이자나 모더나처럼 유통기한이 짧은 백신을 먼저 접종하고 수급 상황에 따라 국내에서 노바백스 백신을 필요한 만큼 만들었으면 되는 겁니다. 노바백스 원료 물질의 유효 기간이 2년이어서 일단 만들어두면 내년까지 코로나가 유행할 때도 쓸 수 있습니다. 기술 이전 방식으로 노바백스 백신을 만들 경우 연말까지 최소 2천만 명분, 최대 2,500만 명분까지 생산이 가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와 노바백스의 계약은 이달 안에 이루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백신의 원천 기술을 이전받으면 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앞당기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선아입니다. 그런데 남아공에서 처음 발견돼 현재 20개 이상의 국가로 번진 이 변이 바이러스가 기존의 항체로 막지 못해서 다시 감염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개발돼 있는 백신이 안 먹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김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한 병원. 주차장에 마련된 간이 침대에 누워 코로나19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밀려드는 환자들로 병상이 부족해져 주차장에 임시 진료소가 차려진 겁니다. It's a very painful situation because a person in casualty, for you to get a bed, someone must die. 최근 남아공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2만여 명으로 작년 7월 대확산 때의 2배 수준으로 폭증했습니다. 전염력이 기존보다 50% 강한 변이 바이러스 때문으로 추정되는데 이 바이러스는 완치자를 재감염시킬 위험도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아공 국립전염병연구소가 코로나 완치자 44명의 혈청에 변이 바이러스를 노출시켰더니 절반은 혈청에 있는 항체가 무력화됐고 나머지는 항체 반응이 약해졌습니다. 코로나 완치 후 항체가 생겨도 변이에 노출되면 또다시 감염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The new variant is not more severe. Studies suggest that natural antibodies are less effective. 이 때문에 남아공 변이가 지금까지 나온 백신의 효과를 낮출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남아공 연구팀은 새로운 백신 개발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우리 방역 당국도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국내에서 이제 개발되는 치료제라든가 아니면 백신과 관련해서 항체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리고 면역 반응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화이자 측은 기존 백신이 일단 영국발 변이에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며칠 안에 남아공 변이에 대해서도 분석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남아공 변이는 20개국 이상에 퍼져 있고 국내에서도 2명의 감염자가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김정원입니다. 이번 주 들어서 국내 신규 확진자는 400명 안팎을 오가고 있습니다. 확산세가 잡히긴 했지만 확실한 감소세로 볼 수도 없습니다. 정부는 3차 유행이 결코 끝난 게 아니라면서 행여 방역의 경계심이 풀어지는 건 아닌지 경계하고 있습니다. 김아연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상가 건물 안 영어 캠프에 다니던 수강생이 지난 17일 첫 확진된 뒤 다른 학원생과 원생의 가족 등 15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해당 영어 캠프는 정식 어학원이 아닌 선교회에서 운영하는 시설로 책상마다 가림막을 설치하고 1m 이상 거리도 유지했지만 장시간 수업이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사 1명과 수강생 4명이
6시간 동안 수업을 진행하고 일부 학생은 1대1 학습한 것으로 가족 모임을 고리로 한 집단 감염도 발생했습니다. 경기도 시흥시에 사는 가족이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전남 순천에서 열린 가족 모임에 참석했는데 경남 거제, 전남 순천, 광양 등 각지에서 모두 17명이 모였다가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어겼는지 여부를 파악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도내 일가족 5명이 다시도 거주하는 부모님 댁을 방문했다가 확진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통해 코로나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 효도하는 길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01명, 이번 주 내내 400명 선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집단 감염과 생활 속 개인 간 접촉에 의한 감염이 올해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백신 접종으로 국민 다수가 면역을 갖게 되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속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신과 그리고 치료제 또 방역과 이 3박자를 잘 전략을 구사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극복이 되고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권 장관은 다만 거리두기에 따른 피로가 높아질 수 있다며 일률적인 방역보다 상황과 조건에 따른 정밀 방역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의 당사자인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심야에 비행기를 타려다 출국 금지 때문에 제지당하는 일이 2년 전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법무부와 검찰이 이 출국 금지를 하는 과정에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공익 제보가 접수됐고 검찰이 오늘 법무부를 압수수색하는 것으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임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 3월 23일 새벽 태국행 비행기에 오르려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탑승 5분 전 출입국 당국에 의해 제지당했습니다. 성접대 의혹 인정하십니까? 소환조사에는 왜 불응하시나요? 2013년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졌지만 전혀 처벌받지 않은 김학의 전 차관. 6년 뒤 재조사에 나선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출석을 요청하자 차명폰을 든 채 현금으로 항공권을 사 한밤중 출국을 시도했던 겁니다. 석 달 뒤 김 전 차관은 재판에 넘겨졌고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작년 10월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2년 전 출국 금지 조치가 부당했다는 공익신고가 최근 접수됐고 검찰이 오늘 관련 기관들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법무부 출입국본부와 대검찰청 정책기획과 또 당시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의 사무실과 집 등이 수색 대상입니다. 공익신고 내용에 따르면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는 대검찰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출국금지를 강행하면서 허위 사건 번호를 적은 출국금지 요청서를 기관장 서명도 없이 법무부에 보냈고 이에 따라 출국금지가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김 전 차관은 당시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재조사 대상이었을 뿐 정식 입건된 피의자 신분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무리하게 출국금지 조치를 하려다 출입국관리법 등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확보한 전산 기록 등을 분석한 뒤 조만간 출국금지에 관여한 파견검사 등 당사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그런데 김학의 사건의 본질은 당시 긴급하게 내려진 출국 금지 덕에 도망을 막았고 그는 결국 지금 실형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은 지금 당시 출국 금지에 문제가 있다면서 수사에 나선 건데요. 그때 출금을 안 했다면 오히려 직무유기였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검찰은 2년이 지난 지금 왜 이걸 문제 삼는 건지 석연치 않은 수사 배경을 강현섭 기자가 지적합니다. 2년 전 출국이 좌절된 김학의 전 법무차관 역시 출국 금지 절차를 문제 삼았습니다.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정식 수사기관이 아니어서 조사단 파견 검사는 출국 금지를 요청할 자격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번 공익신고자 역시 같은 점을 지적하자 법무부는 검사 한 명 한 명이 법적 수사기관이라 권한이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또 김학의 전 차관을 출국금지 대상으로 볼 수 있었느냐는 논란도 분분합니다. 공익신고자는 당시 김 전 차관이 정식 입건된 피의자 신분이 아니어서 출국금지 대상도 안 된다고 주장하는데
법무부는 피의자가 아니어도 장관이 직권으로 출국을 금지할 수 있고 앞서 2013년 황교안 당시 장관도 직권으로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을 출국 금지한 적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당시 박상기 장관이 직권으로 출국 금지 조치를 한 게 아니었고 더구나 검사가 허위 사건 번호를 적어 절차를 진행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당시 출국 과정에 관여한 당사자들은 일부 절차상 문제에도 불구하고 출국을 막은 건 불가피했다는 입장입니다. 전직 고위검사가 우리 위원회의 조사에 응하기는커녕 심야 영시 출국이라뇨. 도대체 국민들을 뭘로 보고 그러셨는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은 MBC와 통화에서 출국 금지가 범죄자의 도피를 막으려는 건데 김 전 차관이 중대한 범죄 혐의자가 아니었냐며 오히려 출국하도록 두는 게 직무유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민감한 수사 관련 기록들이 2년이나 지나서야 갑자기 공익신고 명목으로 유출됐다며 오히려 기밀 유출죄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출국금지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수사 대상으로 지목된 검찰 내 인사들은 대부분 추미애 장관의 측근으로 분류되는데 검찰은 부장검사 2명을 포함한 검사 5명을 투입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강현섭입니다.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조 바이든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극단주의자들의 위협 속에 수도 워싱턴을 요새처럼 봉쇄해놓고 취임식을 할 만큼 미국의 민주주의는 위태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로나 피해로 고통받고 정치적 갈등으로 갈라진 미국 사회에 바이든 대통령은 치유와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자, 먼저 워싱턴에서 박성호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2주 전 폭도들이 장악했던 현장은 신성한 취임 선서의 장으로 되살아났습니다. So help you God. So help me God. Congratulations, Mr. President. 선거 결과에도 마스크 쓰는 것에도 극과 극으로 입장이 갈린 오늘의 미국인들에게 바이든 대통령은 통합이라는 평범한 메시지를 절박하게 던졌습니다. This is our historic moment of crisis and challenge. And unity is the path forward. 트럼프 4년이 심어놓은 분열의 정치와 결별을 선언하며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Politics doesn't have to be a raging fire, destroying everything in its path. Every disagreement doesn't have to be a cause for total war. 여성 최초, 흑인 최초 부통령의 탄생이란 새로운 역사도 기록했습니다. I, Kamala Devi Harris, solemnly swear. 떠나는 대통령은 끝내 오지 않았고 펜스 부통령만 자리를 지켰습니다. 일반인들은 취임식장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통제선 밖에 많이들 몰려들었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진 못해도 여기서라도 새 대통령의 탄생, 새 시대의 출발에 감격했습니다. I'm excited about the team that Joe Biden and Kamala have assembled and put together. So if you're at the bottom, the only way is up. My presence here is enough. You know, it's really important that me and everyone else that's out here are just here to show support. 밤하늘을 밝힌 화려한 불꽃 덕에 워싱턴 DC의 분위기는 모처럼 살아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권 도전 30여 년 만에 백악관에서 첫 밤을 맞았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강조한 통합은 연설에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의상에서부터 울려 퍼진 음악,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의 면면이 하나같이 강조한 것, 바로 통합이었습니다. 서혜연 기자가 취임식 풍경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최초의 여성 부통령 해리스는 보라색 정장을 입고 선서에 나섰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미셸 오바마도 보라색 행렬에 동참했는데 보라색은 여성과 흑인의 참정권을 상징합니다. 이어진 축시낭독. 무대에 오른 이는 자신을 노예의 후손이라고 소개한 22살 흑인 여성이었습니다. While democracy can be periodically delayed, it can never be permanently defeated. 가수 레이디 가가는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 모양 브로치를 달고 국가를 불렀고
질 바이든 여사가 초청한 공화 당원인 유명 컨트리 가수도 축하 무대에 동참했습니다. 뉴욕 빈민가 출신의 라틴계 가수 제니퍼 로페즈는 공연 도중 스페인어로 자유와 정의를 외쳤습니다. Una nación bajo Dios indivisible con libertad y justicia para todos. 대통령 집무실도 180도 달라졌습니다. 트럼프가 걸어뒀던 잭슨 전 대통령의 초상화 자리엔 정치가이자 과학자인 벤저민 프랭클린의 초상화가 걸렸습니다. 잭슨 전 대통령은 인디언 제거법을 만들어 인종주의를 상징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바이든의 가족 사진들 사이에는 미국 노동인권의 아버지라 불리는 차베스의 흉상이 자리 잡았습니다. 취임식장에서 해리스 부통령을 밀착 경호한 경찰도 화제가 됐습니다. 2주 전 의회 난입 사태 당시 시위대에 맞서 영웅으로 떠오른 흑인 경찰 유진 굿맨이었습니다. 사상 최초의 비대면 취임식. 인파와 함성은 없었지만 통합의 울림은 어느 때보다 컸습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 취임 첫날부터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예고했던 대로 트럼프 시대의 여러 정책들을 뒤집는 조치들을 발빠르게 취했는데요.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박성우 특파원, 바이든 대통령이 첫날부터 의욕이 상당한 것 같은데 당장 어떤 정책 변화가 있는 겁니까? 네, 첫날부터 트럼프 시대의 유산이랄까 잔재랄까 이런 것들을 뒤집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백악관 이 뒤에 들어간 지 2시간도 안 돼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 집무실의 책상 위에 상당히 많은 결제 서류가 놓여 있었는데 한 10여 건 됐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이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어도 지시만 하면 효력이 생기는 행정명령에 관한 것들이었는데요. 다 서명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 트럼프가 탈퇴했던 파리 기후변화 협약 이것에 복귀하도록 했고요. 또 세계보건기구 WHO가 이 코로나 이후에 중국 편을 든다고 해서 탈퇴하려던 것 이것도 중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 멕시코 이 국경에 장벽 세우는데 자금 지원을 중단하게 했고요. 또 이 불법 체류자들 추방을 유예하는 정책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연방정부 산하 건물에서는 100일 동안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조치도 지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전임 정권 때 있었던 폐해를 아주 신속하게 절차적으로 바로잡은 셈입니다. 예, 저희가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미국인들한테는 통합의 메시지를 굉장히 강조했는데 국제사회에도 메시지를 던졌죠? 그렇죠. 그것도 이제 보면은 역시 트럼프 지우기에 해당합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버리겠다는 것이죠. 취임사의 한 대목 들어보겠습니다. We will repair our alliances and engage with the world once again, not to meet yesterday's challenges, but today's and tomorrow's challenges. 네, 여러 번 강조된 내용인데요. 일방주의를 버리고 동맹을 복원한다는 겁니다. 당장 이 한국에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조기에 타결하겠다는 의지, 그제 국방장관 지명자가 인준청문회 때 그런 뜻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 외교 정책에서 바뀌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중국 문제인데요. 이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는 청문회에서 트럼프 행정부하고 유일하게 의견이 같은 게 이 중국에 대한 강한 압박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앞으로의 미중 관계 이것이 이 한국에 미칠 영향 이건 우리로서 관심사라고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박성우 특파원이었습니다. 자, 미국의 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시대도 이렇게 막이 내렸습니다. 트럼프는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하는 대신 이른바 셀프 환송식을 열고 워싱턴을 떠났는데 환송식장에 울려 퍼진 음악, 다름 아닌 마이 웨이였습니다. 이남호 기자입니다. 중요한 순간에 늘 맸던 빨간색 넥타이 차림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을 나섭니다. And I just want to say goodbye, but hopefully it's not a long-term goodbye. We'll see each other again. Thank you all very much. 대통령 전용 헬기 마린 원을 타고 환송식이 열릴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군 의장대는 떠나는 대통령을 위해 21발의 예포를 발사합니다.
트럼프는 고별 인사를 통해 자신이 지난 대선에서 받은 득표수를 언급하며 재기를 장담했습니다. We just got 75 million votes, and that's a record in the history of sitting presidents. We will be back in some form. 이어 트럼프 유세장에서 자주 들었던 경쾌한 음악이 울려 퍼졌고 지지자들은 성조기를 흔들며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와 지난 4년을 보낸 관료들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았고 트럼프 곁에는 큰딸 이방카와 두 아들 등 가족뿐이었습니다. 임기가 몇 시간밖에 남지 않은 트럼프는 마지막으로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 원에 올랐습니다. 활주로에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인생을 극복해왔다는 가사의 노래 마이웨이가 울려 퍼졌습니다. It was my way. 전용기가 플로리다에 도착하자 지지자들은 환호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들을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화답했습니다. 취임식에 불참하긴 했지만 트럼프는 후임 대통령에게 편지를 남기는 전통은 지켰고 비교적 별탈 없이 백악관을 떠났습니다. 이 과정을 중계한 미국 언론들은 백악관 리얼리티 쇼가 끝났다. 혼돈의 임기 종료라는 자막을 내보냈습니다. I mean, it's been a really nightmarish 4 years for a lot of people. 극우파 집단 프라우드 보이스는 트럼프가 퇴임하자마자 패배자라고 비난하며 등을 돌렸습니다. 트럼프는 당분간 집거하며 탄핵 정국 등 위기 극복 방안에 몰두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남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식 직후 바이든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서 가까운 시일 내에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국가안보보장회의를 직접 주재해 바이든 행정부와 한반도 평화의 시계를 다시 움직일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조국현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이 끝난 직후 미국이 돌아왔다는 축하 메시지를 이른 아침부터 SNS에 올린 문재인 대통령은 곧이어 미국의 새 대통령에게 직접 축하 전문을 보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의 굳건한 동맹이자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라며 가까운 시일 내에 직접 만나 우위와 신뢰를 다지고 공동의 관심사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자고 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조기 개최 의사를 전한 겁니다. 오후엔 22개월 만에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전체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른 외교 현안과 전략을 점검했습니다. 미국 새 행정부와도 한미 동맹을 강화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력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정부는 미국 바이든 신정부와 함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며 마지막 남은 1년여 임기 동안 북미 남북 대화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평화의 시계가 다시 움직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관련 부처에 주문했습니다. 청와대는 일단 정상회담을 포함한 한미 간 고위급 교류를 조기에 추진해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전략을 조율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택배 상자들이 가득 쌓여 있는 트럭 한 켠에서 겨우 끼니를 때우고 있는 택배 노동자들의 모습입니다. 코로나의 설 연휴까지 겹치면서 밥 먹을 시간은 물론 숨 돌릴 틈 없이 일하는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한 달여간의 긴 협상 끝에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과로의 주 원인으로 지목된 택배 분류 작업을 택배 기사들이 하지 않아도 되고 심야 배송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조영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과 박서군 택배 과로사 대책위 대표가 서로 얼싸안았습니다. 노사정이 참여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한 달여의 협상 끝에 택배 노동자의 과로를 막기 위한 1차 합의에 서명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배송할 물건을 집화장에서 분류하는 작업을 누가 맡느냐였습니다. 분류 작업은 택배 노동자 과로사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택배 노동자들이 공짜로 분류 작업까지 떠맡아 과로를 할 수밖에 없다는 노조 측 주장에 대해 이번 합의는 분류 작업은 택배 회사 책임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감격스럽게도 택배가 도입된 지 28년 동안 공짜 노동으로 일해왔던 분류 작업으로부터 택배 노동자들이 완전히 해방되고 앞으로는 택배 노동자들이
분류 업무를 안 해도 되고 택배사는 분류 작업 전담 인력을 따로 고용해야 합니다. 만약 택배 노동자가 분류 작업을 해야만 할 때는 대가를 반드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택배 노동자의 최대 작업 시간도 일주일에 60시간, 하루 12시간으로 제한하기로 했고 물량이 크게 늘어난 예외적 상황이 아니라면 밤 9시 이후 배송은 금지하고 배송 지연에 대한 책임도 최대 이틀까지는 묻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늘 합의로 모든 것이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합의를 토대로 해서 살을 붙이고 또 현실에 뿌리 내리도록. 다만 택배 요금 현실 없이 작업 시간만 줄어들면 택배 노동자의 소득이 줄어드는 점을 고려해 택배 수수료가 인상되는 시점에 작업 시간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노사정은 다음 달 17일부터 2차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 택배 요금 현실화 문제를 다룹니다. 노동계는 이번 합의를 즉각 환영하며 설을 앞둔 택배 총파업 계획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조영익입니다. 어린 제자를 상대로 수년 동안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은 조재범 전 쇼트트랙 코치에게 법원이 징역 10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코치라는 힘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러 놓고 범죄를 인정하지도 또 용서를 빌지도 않는 등 죄질이 무겁다는 겁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기 한 달여 전 여자 쇼트트랙의 간판 심석희 선수가 갑자기 선수촌을 무단 이탈했습니다. 조재범 코치의 폭행이 이유였습니다. 앞으로 스포츠판에 더 이상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심 선수는 믿기 힘든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고등학생이었던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조재범 코치로부터 강제추행과 성폭행까지 당했다는 호소. 결국 조재범 코치는 태릉 선수촌 등에서 30차례에 걸쳐 심 선수를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조 전 코치를 전형적인 그루밍 성폭력 가해자라고 봤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도를 명분으로 피해자를 지배한 뒤 주종 관계 속에서 성폭력을 일삼았다는 겁니다. 1년 반 동안 진행된 재판에서 조 전 코치는 폭행과 폭언은 인정하지만 성범죄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7년간 아동 청소년,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도 못하게 했습니다. 재판부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판결 직후 심 선수 측은 더 엄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형량이 20년인 거에 비해서 10년 6개월 나온 것은 좀 너무 낮지 않나. 2심에서라도 빨리 모든 것을 인정해서 피해자가 이 사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심석희 선수는 서면 입장문을 통해 우리 사회 어딘가에 있을 피해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명찬입니다. 바로 간다. 인권사회팀 윤상문 기자입니다. 전현직 외교관들이 만든 한국외교협회가 자신의 건물에 새를 든 대안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갑질을 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외교관 출신 어른들에게 어린 학생들이 요구하는 건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공익기관인 이 외교협회의 행동이 과연 공익적인지 따져보러 바로 가보겠습니다. 서울 사당역 인근 한적한 공원 주변. 전현직 외교관들이 공익 목적으로 운영하는 한국외교협회의 건물이 있습니다. 한 대안학교가 2019년 초부터 이 건물 3층과 4층을 임대해 쓰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20대 초반까지 70여 명의 교실과 기숙사 공간입니다. 건물 관리 직원이 3층 엘리베이터 버튼을 드라이버로 돌리고 있습니다. 낮 12시, 이날 허락된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12시까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잠그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잠그고 한국에서 잠그고. 중앙 출입문엔 학생과 교사는 얼씬도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사용 못하고 이분들은 커피 들고 엘리베이터 사용하시고 또 정문 아예 들어오지 마라 우리 학교 애들은. 기숙사에 짐이라도 나르려면
외교협회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도 변호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주문. 학교 측 변호사가 외교협회 변호사에게 매번 연락해 허락을 받아도 1층 사용은 금지입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타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한 10번 정도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 한번 사용할 때마다 무슨 변호사를 통해서 우리가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하나, 둘, 셋. 20kg짜리 쌀포대를 옮기는 학생과 교직원들. 매끼 식자재도 힘겹게 계단으로 나릅니다. 그나마 관리 직원이 퇴근하는 오후 5시가 지나면 아예 쓸 수가 없습니다. 5시 이후에 기사가 나와서 열어줄 거다. 그 대신에 한 번 사용할 때마다 한 30만 원씩 내야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곳은 학생들이 공부하는 도서관입니다. 이렇게 바로 앞에는 엘리베이터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정작 전원이 꺼져 있어서 학생들은 먼 길을 돌아서 와야 합니다.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닙니다. 지난해 초 수익을 위해 기숙사 시설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낸 전직 주일 대사가 새 협회장으로 취임하면서 달라졌습니다. 한 달 만에 엘리베이터와 출입구, 2층 여자 화장실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3층 식당 역시 닫으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냄새가 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도대체 왜 저러실까? 학생들이 더 많아지고 늘어나고 이런 게 너무 싫대요. 한 공간에 있는 게 너무 싫대요. 급기야 지난주엔 학생들이 운동장으로 쓰던 공간을 철문으로 막아버렸습니다. 이것까지 생기니까 더 답답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이도 없고. 참다 못한 학생들이 엄동설안에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화가 많이 났어요. 사람 대우를 못 받는 것 같은 기분이고 학생도 아닌 것 같고. 외교 관들이라고 해서 되게 좀 멋있는 분들이고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조금 실망한 부분이 없죠. 회장을 포함해 임원 6명 중 5명이 전직 대사인 외교협회가 왜 이렇게 하는지 묻기 위해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너무 방해됩니다. 답변을 거부하던 협회 측은 홈페이지에 입장을 올렸습니다. 학교 측이 건물을 무질서하게 사용했고 계약 때보다 학생 수도 늘었다면서 코로나로 60, 70대 회원들이 아이들과 한 공간에 있는 것이 위험에 내린 조치라는 주장. 그러면서 애초 엘리베이터와 본관 통로, 운동장 등은 계약에 포함돼 있지 않았고 변호사를 통해 법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엘리베이터가 정작 필요한 건 3층이잖아요. 임대차 계약에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별도의 특약이 있어야. 계약 기간은 아직 3년 더 남았습니다. 학생들은 노련한 어른들의 고사 작전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알아서 포기하게 만들려는 것 같다는 겁니다. 저 입장에서는 여전히 이해가 안 가고 저희가 이렇게 해서라도 다시 이거를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간다. 윤상문입니다. 지난해 울산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학대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부실하다면서 재판장이 재수사를 명령했고 80건이 넘는 학대 사실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피해 아동이 더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는데 심지어 이건 경찰이 아니라 학부모가 CCTV를 열람해서 직접 발견했다고 합니다. 자, 이쯤 되면 경찰은 대체 뭘 수사했다는 건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인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9년 9월 당시의 어린이집 학대 영상입니다. 교사가 3살 아이를 식탁에 앉히더니 냉장고에서 커다란 물병을 꺼내 마시게 합니다. 무려 7잔의 물을 불과 13분 동안 계속 들이키게 합니다. 아이는 결국 물을 토해내고 바닥에 소변까지 보고 맙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먹고 남은 잔반을 한 식판에 모으더니 아이에게 억지로 먹이기 시작합니다. 아이의 뒷목을 잡고 목을 꺾어가며 먹이기까지 합니다. 이런 영상들이 추가로 공개되자 재판부인 울산지법 형사 10부는 작년 12월 8일 수사가 부실하다며 결국 재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이게 선고일을 불과 하루 앞둔 상황이었는데 부랴부랴 추가 수사를 한 경찰은 학대 건수가 실제로 더 있었다고 최근에야 밝혔습니다. 경찰의 재수사 결과 기존 22건이었던 학대 행위는 83건이 더 추가됐습니다. 이 모든 학대 행위가 단 35일간 벌어진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내놓은 결과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경찰의 수사를 믿기 어려웠던 피해 아동의 부모는 CCTV 영상을 직접 확인한 결과 피해 아동이 한 명이 아니라 서너 명이 더 있었던 걸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수개월 걸려 경찰이 못 찾은 걸 학부모가 직접 찾아낸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CCTV를 분석하고 조사를 했길래 빼매했다고 하면서 수십 건을 범죄 혐의에서 누락시켰던 그... 황당한 건 또 있습니다.
이 학부모는 당초 해당 경찰 측에 CCTV 열람을 요구했지만 영상 모자이크를 해야 한다며 경찰이 10만 원씩 모두 3천만 원 정도의 비용을 요구해 포기했었다고 합니다. 결국 피해 부모는 수사가 모두 끝나고 수사 자료가 법원에 넘어간 뒤에야 증거물 열람을 통해 피해 아동이 더 있었던 걸 확인했다는 겁니다. 추가 피해 아동들에 대한 조사도 제가 CCTV를 보고 제 수사팀이 얘기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도 결국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을 거예요. 파문이 커지자 울산 남부경찰서는 수사에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부실 수사에 대한 내부 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해 부모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해당 경찰의 파면과 함께 경찰서장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있어 부실 수사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이에 포스코 광양제철소 옆에 있는 온동마을을 뒤덮은 쇳가루의 정체를 어제 전해드렸는데 주민들은 제철소가 생긴 뒤 마을에 암 환자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결국 쇳가루 탓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포스코 측의 조치는 복지회관을 지어주고 동네 주민들 여행 경비를 지원해주는 거였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뿌연 연기를 뿜어내는 굴뚝들. 하역부두에선 시커먼 철가루가 공중에 흩날립니다. 주민 200여 명이 사는 이곳 온동마을에선 앞마당에만 나서도 매일같이 보이는 풍경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들어선 1987년 마을에 이사온 정종식 씨는 12년 뒤 암으로 아내를 잃었습니다. 뼈에 생기는 희귀암인 골육종 진단을 받을 당시 겨우 44살이었습니다. 갑자기 이가 아프다 해가지고 치과에 갔더니 큰 병원에 가버려서 가가지고 골육종 진단을 받았어요. 70평생을 마을에서 살아온 김소신 씨의 남편도 5년 전 암 진단을 받고 갑자기 세상과 이별해야 했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면서 아이고 굵고 그냥 거서더라. 그래 왜 그래 안께로 나가 이 양반이 아프네 그래. 병원에 간께로 제가 암이라대요. 1년 전 부친상을 치른 김흥주 씨는 아버지가 대체 무슨 병에 걸려 돌아가셨는지 그 영문을 아직도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이 피부 쪽 있잖아요. 이 안쪽 피부 쪽에 양이 사방천지로 염증이 퍼져서 이제 고생하시다가 이제 사실 돌아가셨죠. 주민들은 광양제철소가 세워진 이후 200만 분인 이 작은 마을에서 26명이 암이나 희귀 질환으로 숨졌다고 주장합니다. 역학조사가 이뤄진 적이 없어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암이나 희귀 질환으로 숨진 주민 비율은 전국 암 환자와 비교해 3배 이상 높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제철이 생기기 전까지만 해도 자연사가 많았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근데 지금 현재는 거의 한 80~90%가 암으로 돌아가시는 상황입니다. 실제 2013년 환경부가 온동마을을 포함해 광양제철소 주변 10km 안에 사는 주민들을 조사했더니 몸속에 있는 납과 수은, 카드뮴 수치는 물론 호흡기와 피부 질환에 걸린 비율도 다른 지역보다 높았습니다. 그런데 2019년 다시 실시한 환경부 조사에선 온동마을 주민들은 제외됐습니다. 포스코 제철소가 들어선 포항과 광양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여서 행정구역상 여수에 속하는 온동마을은 빠진 겁니다.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해봐야 되겠죠. 문제가 있다면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200명 정도는 전수조사를 해도 무리하지는 않을 것이다. 마을 곳곳에 쌓인 쇳가루와 원일 모를 질병에 시달리는 마을 주민들에게 포스코는 복지회관도 지어주고 매년 봄, 가을이면 철철이 노인 관광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마을에서 측정한 대기오염 물질 수치는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고 암으로 숨진 주민들이 왜 많은지에 대해선 공식 입장이 없다고 답변해왔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연초부터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정부가 특단의 공급 대책을 예고했는데도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이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 지난달 7억 1,500만 원에 거래된 35평 전용 84제곱미터형이 지난주 9억 원에 팔렸습니다. 치솟는 집값을 보며 계약을 파기하는 집주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대출 받으시거나 이렇게 해서 해지를 많이 하시고요. 급격하게 오른 거는 12월 들어서 좀 이렇게 빨리 올라간 건 저도 처음 봤고요. 네. 경기도 의왕의 이 아파트 단지도 29평, 전용 면적 74제곱미터형이 지난주 9억 7천만 원에 거래돼 한 달 만에 1억이 뛰었습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은 0.31%로 2012년 한국부동산원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지난달 대규모 지방 규제로 다시 수도권 집을 사려는 수요가 증가한 데다 전세난에 떠밀린 매입도 계속됐기 때문입니다. 전세 살다가 전세값이 연체 많이 오르니까 이게 사자 해서 그냥 사시는 분들이 많고. 서울에서도 많이 와요? 서울도 재건축 재개발 단지 위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화 오는 것 같더라고. 물건들이 있는지 뭐 시세 파악하고 막 그런 전화 같은데 물건이 뭐 별로 없어요. 내 가구 안 돼요.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면서 공급 확대를 위한 도심 개발이 예상되는 데다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주택 관련 공약도 쏟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급이 완료가 됐을 때는 효과가 나타나서 주택가격이 안정화되지만 공급하는 과정에서는 아무리 개발 이익을 환수한다 해도 전체를 환수할 수 없기 때문에 국토부가 다음 달 초 공급 대책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이번 공급의 규모가 작년 8.4 대책 당시에 13만 2천 호를 크게 웃돌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정부가 9천만 원이 넘는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주지 않는 등의 내용으로 올해 친환경차 보조금 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6천만 원이 넘는 전기차 보조금도 절반으로 깎아서 국내 시장을 휩쓸어온 테슬라의 독주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달라진 보조금 그리고 올해 전기차 시장의 전망을 이유경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국내에 처음 공개된 테슬라의 모델 Y. 모델 3에 이은 보급형 SUV로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관심은 국내 판매가. 예상대로 6천만 원 넘는 가격에 출시되면 이 모델의 보조금은 절반으로 줄게 됩니다. 6천 미만이면은 제가 꿈꿀 수 있는 차량이고 이상이면은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그렇게까지 메리트는 없을 것 같아요. 정부가 오늘 확정한 전기차 보조금에 따르면 6천만 원 미만 차량은 전액이 나오지만 6천만 원에서 9천만 원 사이는 50%, 9천만 원 이상은 지원금이 아예 없습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테슬라는 12,000대 가까이 팔렸는데 가장 많이 팔린 모델 3 롱레인지의 경우 정부 보조금이 기존의 800만 원에서 341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반면 6천만 원 미만인 현대차 코나와 기아차 니로 등은 800만 원을 그대로 받습니다. 대중적인 차량에 보조금을 더 주고 비싼 고급차 지원은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자동차 제작사한테 이 대중형 전기차에 대한 가격을 낮출 수 있게끔 하는 촉진책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국민들한테 보급형 전기차를 사용을 활성화시킨다는 이런 장점도 있고요. 이에 따라 올해 출시 예정인 전기차들의 가격은 달라진 보조금에 맞춰 책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또 지난해 보조금의 40% 이상을 받아갔던 테슬라의 독주에도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가 올 상반기 처음으로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서 생산한 아이오닉5를 출시할 예정이고 기아차 역시 새 전기차를 준비 중인 상황. 미국과 유럽 업체들도 전용 플랫폼을 활용한 신차를 앞다퉈 출시할 예정이어서 올해 전기차 시장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유경입니다. 제주 4.3 사건 당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생존자들에 이어서 행방불명됐던 수영인들에게도 재심에서 처음으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가족들의 생사도 모른 채 생이별을 해야 했던 유족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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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만세를 부른 사람들. 4.3 당시 군사재판에서 내란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뒤 전국 각지의 형무소에 수감됐다 행방불명된 수영인 10명의 유가족들입니다. 지난달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진 지 한 달여 만에 열린 첫 번째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입니다. 20대에 나 혼자 4.3 만난 3남매 키우면 나도 너무도 어렵고 너무 생각이 나도 볼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고 70여 년 동안
하루도 편한 날이 없게 살아왔고 또 그에 덧붙여서 유족들에게는 뭔가 연좌제니 뭐니 해가지고 아이들까지도 영향을 어떻게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이보다 앞서 검찰은 공소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구형했고 재판부는 유족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곧바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굴레를 벗고 피고인들도 저승에서라도 오른쪽 왼쪽 따지지 않고 마음 편히 둘러앉아 정을 나누는 날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4.3 당시 군사재판을 받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수영이는 2,500여 명. 지금까지 생존자 26명과 행방불명인 10명 등 36명이 무죄나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재 재심을 청구한 행방불명 수영인 330명의 유족들은 재판이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 수영인들이 다 사망을 했음을 인정하고 재심 결정을 받아들였고 그거에 기초해서 무죄 판결을 했다는데 처음 무죄 판결을 했다는데 법률적인 의미를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이 나머지 행방불명 수영인들의 재판은 물론 4.3 특별법 개정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이어서 오늘 이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이후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어른들의 미안한 마음이 모이고 있습니다. 마음이 되게 아이 키우는 아빠 입장에서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정인이 사건은 5학년 아들을 키우는 조동규 씨에게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다. 주변의 어려운 아이부터 돌보자는 생각에 시작한 우리 아이 옷 기부 프로젝트. 벌써 40명이 넘는 시민들이 동참했습니다. 아이들 위주 옷을 말씀을 드렸는데 색도, 장난감도, 신발도 기부해 주시고 무릎 직접 또 이제 세탁소 가서 또 이제 세탁 다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또 보내주시고. 기부 물품은 조 씨가 직접 트럭을 몰고 나가 수거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1.5톤 트럭이 가득 찼습니다. 토토에 한 차가 실리더라고요. 한 차가 가득 실려서 지켜주지 못했다. 그동안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부분들, 미안함과 고통으로 느끼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한 지역 맘카페도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학대 아동 보호소에 기부와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카페 엄마들도 대부분 그런 갓난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이다 보니까 더욱더 반응이 컸던 것 같아요. 저도 제가 17개월 딸 아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눈물이 날 정도로 좀 괴로웠거든요.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직접 봉사도 나설 생각입니다. 청소나 뭐 가서 음식을 해주고 싶다, 뭐 아이들한테 간식 같은 거 먹이고 싶어가지고 이제 그런 거를 좀 보내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지역 아동들을 위해 수억 원을 기부하고 적지만 인터넷 포인트를 기부하고 주식으로 얻은 수익금과 첫 돌이 된 아이의 이름으로 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사건들 터지면 뭐 아유 속상해 뭐 이러고 뭐 대책이 뭐 이래 뭐 이렇게 비판하고 분노하고 끝났는데 이번에는 뭔가를 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생기더라고요. 정인이를 생각하며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기부와 후원을 시작한 시민들. 이들이 바라는 건 하나입니다. 다음의 정인이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관심이 좀 오랫동안 이어졌으면 좋겠고. 오늘 이 뉴스였습니다. 네, 잠시 후 2부에서는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모시고 올 한 해 정책 목표와 보궐선거 전략 또 여러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2분 뒤에 2부로 이어집니다. 네, 주초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이어서 여야 대표로부터 당장 있을 보궐선거 전략부터 올해 당 운영과 정책 목표를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그제 민주당 이낙연 대표에 이어서 오늘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자, 김종인 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이제 국민의힘 이끄신 지가 이제 반년 정도 지났는데. 네, 반년이 좀 더 지난 것 같아요. 뭐를 바꾸었고, 야, 이거는 바꾸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뭐, 지난 4월 15일
당시에 소위 미래통합당이 총선에서 참 엄청난 패배를 갖다가 겪었기 때문에 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이거를 검토를 하고 해서 그동안에 뭐 정강정책을 비롯해서 당의 기본 추구하는 목표에 대한 많은 변화를 갖다 가져왔습니다. 특히 뭐 우리가 이 시대의 변화에 맞게 정강정책을 갖다가 새롭게 개편을 했고 우리가 고루 내세우는 것이 뭐냐면은 좀 보다 좀 진취적인 정당이 돼야 되겠다. 너무나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에 우리 사회가 닥칠 여러 가지 문제를 사전적으로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하는 그런 정당이 돼야 되겠다. 특히 최근에 와서 우리나라에 너무나 양극 관성이 심화되고 최근에 또 우리나라의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서 양극화가 더욱 확대되는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약자에 대한 배려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약자에 대한 약자와의 동행을 갖다가 지금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당의 변화를 갖다가 추구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자, 바꾸지 못한 거는 짧게 뭐가 있을까요? 바꾸지 못한 거. 이거 바꾸려고 했는데 바꾸지 못했다. 거의 우리가 소위 정책상으로 정강정책 같은 거는 거의 다 바꿨어요. 종정화는 거의 다른 형태로 이제 변화가 되는데 우리 당이 변화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어떻게 실천적으로 보내주느냐. 이거는 우리 당에 소속된 의원님들이 우리 정강정책을 바꿨다는 데만 그치지 마시고 정강정책에 바꾼 그 내용에 합당하게 의정활동을 좀 보다 더 활발하게 해주실 것 같으면 당의 변화의 이미지가 일반 국민에게 각인이 됐을 텐데 아직까지는 그런 점에 있어서 조금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궐선거 얘기를 좀 여쭐게요. 국민의당 이제 안철수 대표가 문 열어주면은 들어와서 경선을 하겠다. 근데 반복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셨어요. 근데 뭐 문을 닫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단일화를 해야 되겠다는 거기에 대해서는 의의가 없어요, 저도.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내가 본인에게 설명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단일화를 하는 방법이라는 건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우리 당에 입당이 돼서 단일화를 갖다 원샷으로 하는 것인데 근데 우리 당에 입당을 안 하고서는 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우리 당헌 당규상에 책임당원이 아닌 사람은 우리 당의 경선에 참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한 당, 공당을 대표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건 자기가 할 수 없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 방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우리 당의 후보가 확정이 된 다음에 3월 초쯤 가가지고서 누가 적합한 후보인가를 국민에게 물어가지고서 결정을 하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좀 기다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인은 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자꾸 뭐 대국적인 견제에서 문호를 개방하다고 하는데 우리 당이 그래도 제1야당으로서 내년도에 대통령 선거도 준비하고 이런 일을 준비해야 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그렇게 소위 뭐 특정인의 의사에 그냥 무조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3자 구도로 굳이 갈 필요 없이 단일화가 가능하다면 단일화를 가겠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단일화가 되면은 3자 구도로 갈 필요가 없죠. 그렇죠. 3자 구도를 얘기하는 거는 단일화 과정을 갖다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불복하고서 출마를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3자 구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양자 구도이든 3자 구도이든 뭐 당연히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승리를 자신하시는 거죠. 아니 그 3자 구도가 되면은 결국은 단일화를 갖다가 외치다가 3자 구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일반 유권자들이 보기에 판단을 정확히 할 거라고 봅니다. 네. 누가 3자 구도를 이제 단일화를 깨느냐. 그러면 그런 사람에 대해서 표가 가리라고 그냥 생각하질 않아요. 네. 어쨌든 선거의 승리는 자신하시는 거예요. 뭐 그래서 제가 이 선거에서 이길 자신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선거에 자신감을 갖는 어떤 정치적 배경을 짧게 좀 설명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유권자들의 성향도 많이 변한 게 뭐냐면은 사실은 지난 4년 동안에 문재인 정부가 뚜렷하게 내세울 만한 성과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그에 대한 판단을 갖다 정확히 해서 소위 정권 심판론이라는 것이 내가 보기에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는 상당히 영향을 갖다 미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성과가 없다. 정권 심판론이 작동을 할 거라고 보시는 건데 탁 집어서
야당의 대표로서 또 정치계의 큰 어른으로서 이번 정부, 문재인 정부 가장 큰 문제를 서울 시민들이 가장 좀 불평이 많은 게 뭐예요? 부동산 정책, 주택 정책, 이게 뭐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네. 앞으로도 계속 오를 거라는 것이 대부분의 전망이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정책적 대안으로서 위원장께서는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한 일주일 전에 우리 나름대로의 부동산 대책을 제가 발표를 갖다 했는데 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서울시의 주택 아파트 값이 자꾸 오르니까 주택에 대한 공급을 어떻게 늘릴 것이냐. 네. 이제 공급을 늘리려고 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와 여당이 얘기하는 거 차이가 있습니다. 공급 대책은 늘 나오긴 해요. 네, 그렇죠? 공급 대책이 이제 당연히 나오는 거죠. 우리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서 앞으로 서울시의 주택의 공급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다 가지고 있어요. 공급 대책 예, 예. 위주로.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 얘기로 들어갔는데 오늘 정세균 총리가요. 어쨌든 정부의 방역 조치를 따라서 소상공인들이 영업을 제한받고 또 금지되고 하면서 이제 어쨌든 손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네. 영업을 못하게 해서. 그래서 이걸 법제화해서 보전해주자라고 나는 하는데. 사실은 이걸 뭐 꼭 법제화를 해서 보전을 안 해도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지금 시작된 지가 1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해에는 또 그 나름대로 인내를 갖고 참아왔는데 이 사태가 끝이지 않고 계속 지속되고 앞으로도 언제 끝날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런 사람들이 영업 활동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생존과 생계의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라 이런 얘기예요. 자, 시간이 별로 없어서 지금 큰 틀에서는 공감을 하시는 거고 이게 네. 결국에는 추경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추경에는 찬성을 글쎄,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지난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그렇죠. 예. 코로나 사태가 심상치 않으니까 재난지원금을 갖다가 지급해야 할 수밖에 없으니 예산을 좀 확보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그랬더니 처음에는 응하지 않다가 나중에 겨우 예산 확보한 것이 3조 원인가 확보를 그렇죠. 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택도 없이 모자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추경이 필요하다면 그 상황은 아니 뭐 이제는 결국은 추경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지금 예산을 마친 지 지금 뭐 불과 한 달도 안 돼 가지고서 지금 추경을 논의했다고 하는 자체가 정부가 지나치게 사전 예측을 못 했던 것을 책임을 져야 돼요. 솔직히 얘기해서.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지금 별의 시간이 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대선에 나와야 한다는 말씀인 건지 나올 거라고 예상하시는 건지. 나는 뭐 그분이 대선에 나와야 된다 혹은 나올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람이 살아나가는 동안에 내가 별의 순간이라는 건 한 번 부닥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일반 국민들의 여론조사상에 나타나는 거 볼 것 같으면은 윤석열 지금 검찰총장에 대한 일반 국민의 기대가 꽤 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한다는 걸 아마 본인이 어느 정도 감지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야권으로 오면은 같이 하실 생각이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결정할 거지 뭐 우리가 지금 미리서 예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드리고 모쪼록 새해 좋은 정치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었습니다. 판 검사 등을 포함한 고위 공무원들의 주요 범죄 사건을 전담하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진통 끝에 오늘 출범했습니다. 이로써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 독점 체제도 막을 내린 건데요. 본격 수사 업무를 시작하는 데는 약 2달이 걸릴 전망인 가운데 어떤 사건이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될지부터 초미의 관심입니다. 윤수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역사적인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3년 임기를 시작한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은 정치적 독립과 공정한 수사를 강조했습니다. 여당 편도 아니고 야당 편도 아닌 오로지 국민 편만 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수사와 기소라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리라.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전담할 독립수사기관이 출범한 건 지난 1996년 시민단체의 제안에 따라 국회가 부패방지법을 첫 발의한 이후
25년 만입니다. 재작년 말 가까스로 공수처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뒤에도 처장 선임을 둘러싼 여야 간 진통이 1년 넘게 지속됐습니다. 공수처는 앞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 검사와 판사 등 3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와 그 가족의 권력형 범죄를 수사합니다. 특히 판 검사와 경찰 고위직의 경우 직접 재판에 넘길 권한도 있어 70여 년간 유지됐던 검찰의 기소 독점 체제가 허물어지게 됐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범죄 첩보를 넘겨달라는 공수처의 요구에도 응해야 합니다. 가장 관심이 높은 공수처 1호 사건은 2달쯤 뒤 조직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윤곽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차장님 인선, 그다음에 이제 수사처 검사, 수사관 적어도 2달은 걸릴 겁니다. 그때 판단하는 게 맞고 지금 예단할 수가 없습니다. 차장 1명과 검사 23명, 수사관 40명으로 구성되는데 김 처장은 일단 다음 주에 차장 후보부터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할 예정입니다. 또 현재 입주한 정부 과천청사가 수사보안 등에 취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별도의 독립청사를 검토하겠다고 김 처장은 설명했습니다. 25년 전 부패방지법을 제안해 공수처의 3파 역할을 했던 참여연대는 시민의힘이 공수처를 세웠다며 이제 응원을 넘어 감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선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제사를 지내는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퇴계 이황 선생의 450주년 불천이 제사가 있었는데 마스크를 쓰고 화상으로 제사를 지내는 보기 드문 풍경이 연출됐습니다. 이정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퇴계 이황 선생 불천위 제사. 매년 종택사랑채인 추월 한수정 마당까지 수백 명의 인파로 가득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탓에 극소수의 재관만 모여 제사를 올립니다. 대신 온라인으로 제사를 생중계했습니다. 올해가 450주년 되는 해이기에 제사 참여 요청이 쇄도하자 화상 제사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서울, 대구, 진주, 전국 각지에서 컴퓨터를 앞에 두고 퇴계 선생 불천위 제사에 함께했습니다. 제사 음식을 나눠 먹는 음복도 식사 대접도 없었습니다. 이것 역시 450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좀 미안해요. 미안해요. 어떡합니까? 부모한테 받은 목숨 천수 다하는 게 효도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퇴계 종가는 시대의 흐름에 따르라는 선생의 가르침대로 가장 앞장서서 새로운 유교 문화를 실험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있었던 퇴계 선생 서세 450주년 기념 행사. 퇴계 선생이 65살에 한글로 지은 도산 12곡이 노래로 첫 선을 보였습니다. 이 한글로 작사한 12곡의 노래를 세상 사람들이 부를 것 같으면 퇴계 선생의 마음을 가슴에 담을 수 있다. 그러면 퇴계 선생이 바라는 대로 다들 착하게 살아가지 않을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종가지만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오늘날에 맞게 유교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네, 요즘 코로나19로 업무든 수업이든 비대면 화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죠. 집에 앉아서 하니까 분명 덜 피곤할 것 같은데 오히려 화상회의가 더 피곤하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분석해 보니까 과학적으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김윤미 기자의 설명 들어보시죠. 코로나 1년째, 비대면은 이제 일상이 됐습니다. 재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차원이고 연구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도 웬만하면 이제 안 만나고 이렇게 이동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업무와 수업이 가능해졌지만 웬일인지 더 피곤하다는 호소가 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시선도 못 가득되면서 그리고 제 집 뒤에 있는 이런 배경들 막 다 보이니까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더라고. 그래서 본질적으로 되게 수업에 집중이 잘 안 돼요. 아, 지금처럼. 해외에서는 아예 용어까지 등장했습니다. 화상회의 프로그램명을 따 이런 피로를 줌 스트레스라고 부르는데 과학적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뇌는 찰나의 시간인 40분의 1초까지 감지할 수 있어
화면이 조금만 버벅대거나 느려지면 뇌가 당황해 원인을 찾게 됩니다. 따라서 대화에 시차가 자주 생기는 화상회의나 수업에선 뇌가 수시로 긴장하며 대응하느라 쉽게 피로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딜레이랑 이런 것들이 참 참기 쉽지 않고요. 또 이제 노부모님 말씀하시는데 이거를 안 들려요 하고 자꾸 말하는 것도 맞아요. 또 칸막이로 구분된 많은 상대방을 한꺼번에 인식해야 하고 자신의 얼굴이 계속 노출된 상황에서 상대방이 어떤 기분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보니 뇌가 받는 부담은 더 커집니다. 본인의 얼굴을 의식하게 되고 거기에 주의를 뺏기게 되면 스트레스가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때로는 화면을 끄는 게 피로도 감소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의 줌 스트레스를 줄이려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칸막이를 없애 한 강의실에 앉아 있는 듯한 통일감을 주는 기업도 있고 모두가 한 공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직원들이 마음 편히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아바타를 개발한 기업도 있습니다. 손을 흔들고 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오피스에서 회의를 할 때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개성을 표현하게 되니까 오히려 더 친근감이 있게. 전문가들은 대면 회의와 마찬가지로 화상 회의도 필요할 때만 정해진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진행해야 피로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K리그 행정가로 변신한 박지성이 전북 어드바이저로서의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제는 맨유 대신 전북이라는군요. 학창 시절에 가고 싶었던 수원 대신 전북의 어드바이저로 K리그에 발을 디딘 박지성. 축구 행정가로서 목표의식은 뚜렷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전북 현대 1구는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유소년에 더 관심이 기울어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맨유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그 시절 함께 뛰었던 동료들만 해도 호날두, 루니, 긱스, 스콜스. 와, 화려하죠? 하지만 이제는 맨유 홍보대사를 내려놓고 전북에만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전북 현대의 일을 하기 때문에 맨유의 엠바서더 일은 안 하게 됐고요. 저는 감독이 아니기 때문에 팬들은 어떤 클럽이 되기를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좀 조사를 하고 알아봐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맨유와 전북의 친선 경기라도 성사된다면 응원팀은요? 당연히 전북 현대를 응원해야죠. 제가 일하고 있는 데가 전북 현대니까요. 이쯤 되면 진심이 느껴지죠? 앞으로의 활동 기대해 보겠습니다. 데뷔 첫 해 인상적인 활약으로 롯데 마운드의 미래로 자리매김한 최준용 선수. 올해 신인왕은 물론 롯데 우승의 마지막을 장식하겠다는 당찬 각오를 밝혔습니다. 전운칠 기자의 보도입니다. 2년 전 롯데에 1차 지명된 최준용. 개막 전부터 기대를 모았지만 동갑내기 유망주보다 2군 생활이 길었습니다. KT의 소영준 선수나 LG의 이민호 선수나 하루빨리 올라가서 저렇게 패기 있게 던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도 7월 1군 승격 후 인상은 강렬했습니다. 특히 150km를 넘나드는 강속구로 세 타자 연속 삼진을 잡는 등 롯데 불펜진의 핵으로 자리를 굳혔습니다. KBO 리그 간판 타자들과의 정면 승부 역시 자산이 됐습니다. 이정우 선배는 잘 치시는데 저한테는 죽어서 강백호 선배는 저한테 홈런을 치셔가지고 가장 강력하게 기억이 남고 9위 못지않은 노래 실력으로도 팬들의 관심을 받았던 최준용. 눈물을 만들죠. 하려는 의지랑 열정만 있으면은 된다고 보고 실력은 잘 부르시지만 저한테 안 되시는 거예요. 강속구와 슬라이더 위주의 투구 대신 커터와 체인지업을 활용해 올해 신인왕의 도전장을 던진 최준용. 언젠가 가을 야구 마지막 경기에서 롯데의 마운드를 지키고 싶습니다. 92년도 이후에 롯데가 신인왕이 없기 때문에 한번 제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 투수가 되어가지고 이제 롯데가 우승할 때 제가 제일 끝에 있는 투수가 되고 싶은 게 MBC 뉴스 전운칠입니다. 현대캐피탈의 간판 문성민 선수가 어제 10달 만에 복귀전에서 대역전승을 이끌었습니다. 파이팅 넘치는 베테랑과 젊은 선수들의 시너지가 기대되네요. 정준희 기자입니다.
현대캐피탈이 0대2로 뒤진 3세트. 주장 문성민이 복귀 첫 득점에 성공한 순간 체육관의 분위기는 뒤집혔습니다. 캡틴 문성민, 이번 시즌 첫 번째 득점, 팬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적극적인 블로킹 가담에 2단 연결까지. 몸 상태가 100%는 아니었지만 몸을 사리지 않은 문성민의 투지에 현대캐피탈은 3대2 대역전극으로 3연승을 달렸습니다. 분위기를 많이 바꾸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이 아빠 배구 언제 하냐고 물어보던데 오랜만에 배구한 것 같아서 기분 좋습니다. 포지션이 겹치는 다우디와의 쌍포 구축을 위한 전술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문성민의 리시브 약점 보완을 위해 교체로 전위 공격만 활용하거나 리베로와 송준호, 허수봉이 문성민을 감싸는 수비 패턴도 선보였습니다. 어느덧 프로 데뷔 14년 차 V리그를 대표하는 아이돌 스타로 두 번의 챔피언전 우승과 함께 팀의 상징이 된 문성민은 이제 조연을 자처하는 36살 베테랑이 됐습니다. 힘을 부린다고 해서 솔직히 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조금은 마음을 느긋하게 가져가면서 바깥에 있어도 선수들을 위해서 화이팅을 더 해주고 또 선수 좀 더 이끌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장신 세터 김명관의 신인 리베로 박경민 등 젊은 피로 명가 재건을 꿈꾸는 현대캐피탈. 팀 상승세를 이끌 마지막 퍼즐, 문성민이 돌아왔습니다. MBC 뉴스 정준입니다. NBA에서 나온 역전 버저비터 3점 슛입니다. 올랜도 선수들 난리가 났네요.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봄마냥 기온을 끌어올린 겨울비가 촉촉히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내일 아침이면 그치겠지만 대기가 습해지면서 출근길에는 서울을 비롯한 내륙 많은 지역에서 안개가 자욱하게 끼겠습니다. 또 수도권을 비롯한 중서부 지방에서는 미세먼지도 함께 뒤엉키겠는데요. 아침에 이동하실 때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날은 계속 포근하겠지만 비구름이 금세 또 다가오겠습니다. 토요일인 모레 아침에는 남부지방, 오후에는 충청도까지 비가 퍼지겠는데요. 이번에야말로 이맘때답지 않게 동해안 남해안 지방에서 많은 양의 비가 오겠고요. 특히 강원 산지는 일요일까지 최고 30cm의 눈이 쏟아지면서 대설특보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도 하늘이 말끔하게 개진 못하겠고요. 종일 흐린 가운데 동해안 지방은 오후부터 비나 눈이 다시 시작되겠습니다. 아침과 낮 기온은 모두 영상권을 보이겠는데요. 서울의 최저 기온은 3도, 대구 4도, 부산 8도까지 오르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9도, 광주와 대구 1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이 비나 눈이 그친 뒤에도 기온이 크게 떨어지진 않겠고요. 주말 동안 수도권 지방은 비 소식 없이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월 21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